바빌론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바빌론보다 풍요를 누렸던 도시가 있었을까? 바빌론은 우리에게 풍요와 화려함을 상상하게 해주는 상징적 단어로 쓰인다. 바빌론을 꾸며주었던 보물과 보석은 전설적인 것이었다. 바빌론이 그처럼 풍요로운 도시였다면 우리는 그 도시가 숲과 광산과 같은 풍부한 천연 자원들이 둘러싸여 있었을 것으로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바빌론은 그렇지 않았다. 유프라테스 강이 옆으로 흐르지만 사방이 사막으로 에워싸인 불모의 계곡에 건설된 도시였다. 숲도 없었고 광산도 없었다. 건물을 짓기 위한 돌조차도 없었고 자연스레 형성된 무역로에 건설된 도시도 아니었다. 강우량마저도 곡물을 재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에 건설된 도시가 바빌론이었다. 바빌론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증명해준 도시였다. 인간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원대한 업적이었다. 그 거대한 도시를 지탱해준 자원들은 모두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황무지와 다름없는 땅에서 이룩해낸 풍요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바빌론에는 두 가지 천연 자원이 있었다. 바로 비옥한 토양과 유프라테스의 강물이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토목공사를 벌였다. 거대한 관계 수로를 만들어 강물을 농토까지 끌어들였다. 척박한 계곡을 지나 건설된 관계 수로는 비옥한 땅에 물을 공급하며 생명체가 자랄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이 흘린 땀의 결정체인 관계 수로는 그 땅의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안겨주었다. 더욱 다행이었던 것은 바빌론을 지배한 왕들이 강팍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바빌론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국지전을 넘어서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전쟁이 바빌론의 풍요를 탐낸 타지방의 정복자들을 방어하는 수준이었다. 바빌론의 왕들은 지혜와 진취성과 정의로움의 대명사로 여겨졌으며 온 세상이 바빌론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타국 땅을 무모하게 정복하려는 오만한 왕은 없었다. 바빌론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도시이다. 수천 년 동안 바빌론을 건설해서 지켜온 인간의 역동적인 힘이 차츰 수그러들면서 그 도시도 폐허로 변해갔다. 바빌론의 흔적은 수에즈 운하에서 동쪽으로 약 960km 떨어진 곳 페르시아만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위도로는 북위 30도 아리조나의 유마시와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다. 말하자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건조한 땅이었다. 과거에는 거대한 관계수로 덕분에 광활한 농경지가 있었던 그 땅이 지금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어대는 땅으로 변해버렸다. 키 작은 나무와 풀만이 생존을 위해 거친 사막바람에 맞서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다. 비옥한 농토는 사라진 지 오래다. 물건을 가득 실은 대상의 행렬과 거대한 도시도 사라진 지 오래다.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목민이 그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오랫동안 그 땅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여행자들도 바빌로니아의 옛 땅을 지나면서 그저 황무지로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쏟아진 폭우에 토기 파편과 벽돌 조각들이 씻겨 나오면서 고고학자들이 그 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에서 후원을 받은 탐사대가 그곳에 파견되면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옛 도시들의 흔적이 연이어 발견되었고 고고학자들의 표현대로 도시의 무덤들이었다. 바빌론도 그렇게 발견된 도시 중의 하나였다.
20여 세기 동안 바람이 사막의 먼지로 바빌론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진흙을 빚어 만든 벽돌로 건설된 도시였던 까닭에 성벽과 건물들도 풍화되면서 다시 흙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 바빌론은 그렇게 먼지더미로 변해버렸다. 이름마저 잊혀진 채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던 도시에서 시간의 찌꺼기를 조심스레 벗겨내자 과거의 영화를 증명해주는 널찍한 간선 도로와 웅장한 궁전과 신전의 흔적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바빌론을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 문명권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세계라 생각한다. 적어도 기원전 6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명 세계이다.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빌론의 폐허지에서 발견된 일식에 대한 기록 덕분이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바빌론 지역에서 일식이 일어날 때를 계산해낼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이 사용한 역법과 현재의 역법 사이의 관계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리하여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8000년 전 바빌로니아를 건설한 수메르 사람들이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런 도시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수메르 사람들은 단순히 성곽이나 쌓고 말았던 야만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은 개화된 사람들이었다. 역사의 흔적에서 보듯이 그들은 최초의 공학자였고 최초의 천문학자였으며 최초의 수학자였다. 또한 어엿한 문자를 지닌 최초의 금융인이었다. 황무지를 농업의 천국으로 탈바꿈시킨 관계 수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그 수로가 지금은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다. 10마리의 말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수로였다. 콜로라도와 유타에서 가장 큰 수로에 필적할 만한 규모였다. 계곡의 척박한 땅을 적셔준 관계 수로 이외에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비슷한 규모의 토목 공사를 해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구에 있던 거대한 늪지대를 간척해서 농토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바빌론을 방문해서 그 도시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유일한 외부인이었다. 그의 글은 바빌론의 찬란한 문명과 독특한 풍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물론 비옥한 농토와 그 땅에서 수확되었던 밀과 보리에 대한 기록도 빠뜨리지 않았다. 바빌론의 영광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들의 지혜는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들이 남긴 기록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그들은 축축한 진흙판에 글을 새겼고 그렇게 완성된 토판을 불에 구워 단단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토판이 가로 15cm, 세로 20cm의 크기이고 두께는 2.5cm 정도이다. 이 토판들이 그들에게는 종이었다. 이런 토판에 전설과 역사와 시가 쓰여 있고 왕의 칙령과 법이 기록되었다. 또한 토판은 토지 문서와 약속어음의 역할도 해냈다. 때로는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쓰여 있기도 했다. 이런 토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개인적 삶까지도 엿볼 수 있다. 가령 한 상점 주인이 남긴 듯한 토판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담겨 있다.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밀가루 7자루와 교환했는데 우선 3자루를 가져가고 나머지 4자루는 그 손님이 원하는 때에 가져가기로 했다는 기록이다. 고고학자들은 모래먼지로 덮인 도시의 잔해에서 수십만 장의 토판이 보관된 거대한 서고를 발견해냈다.
바빌론의 경이로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바빌론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이었다. 기원전 225년경 필론이 이집트 피라미드와 더불어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거론했던 웅대한 성벽이었다. 바빌론의 성벽을 최초로 쌓았던 사람은 세미라미스 여왕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성벽에 대한 어떤 흔적도 찾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정확한 높이도 알 수 없지만 필론을 비롯한 고대 저술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높이가 대략 15에서 17m였고 외벽에는 구운 벽돌이 붙여졌으며 깊은 해자가 둘러져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600년경 나보폴라사르 왕이 바빌론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지만 그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성경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완성시켰다. 그 성벽의 높이와 길이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높이는 48m였고 길이는 14.5에서 17.5km였다. 성벽 상단의 폭도 상당히 넓어서 육두마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었는데 이 엄청난 구조물이 세월의 풍상에 먼지로 변해 이제는 기초석과 해자의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랍인들이 다른 곳에 건물을 세우려고 성벽의 벽돌을 캐낸 것도 그 웅대한 성벽의 운명을 재촉한 한 원인이었다. 당시는 정복의 시대였다. 따라서 바빌론의 풍요로움은 정복자들에게 커다란 유혹거리였다. 수많은 정복자들이 바빌론을 에워싸고 항복을 받아내려 했지만 바빌론의 성벽은 어떤 공격이라도 거뜬히 이겨냈다. 그 시대의 침략군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만의 기병, 2만 5천 대의 전차, 1200개의 보병 연대로 구성된 대대적인 침략군이었다. 병사를 모집하고 식량을 준비하는데도 2, 3년이 걸렸던 엄청난 규모의 침략군이었다. 바빌론의 구조는 현대 도시와 거의 똑같았다. 널찍한 도로가 있었고 상점들이 있었고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도 있었다. 장려한 신전을 관리하는 성직자들도 있었고 성내에는 왕궁을 둘러싼 높은 담이 있었다. 왕궁의 담은 바빌론 시내에서 가장 높은 담이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예술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지닌 민족이었다. 조각과 회화, 직조술과 세공술에서 타고난 솜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바빌론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보석들은 예술품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금속으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었다.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은 돌, 도끼로 나무를 패고 돌을 날카롭게 연마한 창과 화살로 사냥을 하던 시절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금속으로 만든 도끼와 창과 화살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뛰어난 금융가였고 상인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교환 수단으로 돈과 어음이란 제도를 발명하고 재산권을 문서로 기록한 최초의 민족이었다. 그러나 바빌론도 기원전 540년경 침략군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바빌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바빌론의 몰락은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가져온 비극이었다. 당시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위명을 날리던 키로스 2세가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하는 바빌론을 노리고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바빌론의 왕이던 나보디누스는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바빌론이 포위되기 전에 출장해서 키로스 2세와 전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키로스 2세의 강력한 군사력에 바빌론의 병사들이 연패를 당하자 나보디누스는 바빌론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키로스 2세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바빌론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 후 바빌론의 위세와 명성은 급속히 쇠락하면서 결국에는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바람과 폭풍이 사막의 모래를 옮겨오면서 바빌론의 아름다운 풍광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다. 바빌론은 그렇게 몰락된 이후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은 문명의 흔적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웅대한 성벽을 산산이 부숴버린 시간의 영검마저도 바빌론의 지혜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옴기니의 말,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한 나라의 국부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 나라가 가난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과 검약한 것은 다르다. 돈을 흥청망청 써댄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도 부자가 아니다. 부정한 지수로 큰 돈을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동네 서점에 가보면 처세 책들이 쌓여 있다. 모두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법을 소개하는 책도 있다.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책도 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일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이 없지는 않다. 부자인 아버지에게 커다란 재산을 물려받으면 된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이나 딸과 결혼하면 된다. 그것도 꿈같은 이야기라고? 그럼 마지막 방법이 있다. 요령을 피우지 말고 성실껏 일해라. 일하기 싫다고? 그럼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떠벌리지 마라. 과거의 책들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금은 보화가 충분할까? 한 나라의 국부에 절대적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교훈을 찾는다. 바빌로니아를 건설한 수메르 사람들은 황무지에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세웠다. 지금까지도 바빌론은 우리에게 풍요를 상징해주는 단어로 쓰인다. 바빌론은 자연스레 형성된 도시가 아니다. 수메르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지혜가 빚어낸 결실이었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는 돈을 버는 방법, 둘째는 돈을 지키는 방법, 셋째는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면 둘째 방법과 셋째 방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책은 바빌론 부자들의 입을 빌려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는 각자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둘째는 열심히 성심껏 일해라. 셋째는 체면을 생각지 마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를 친구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열심히 배우면서 일한다면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체면이다. 그러나 옛말처럼 체면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방법과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소개된다.
모두가 옛날 이야기식으로 씌어 있어 편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요즘 서점에 범람하는 재테크에 관련된 기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빚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씌어 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황금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는 절대적 진리였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뿐이다. 이야기책을 읽듯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돈을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